예정됐던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사흘 뒤인 오늘 15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월요일 본회의에 대비해 주말 동안 법사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선출하겠다며 여야의 마지막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의장으로서 모든 결정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 오늘은 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향후 전국의 전망과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대북 전단 관련 논란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시한인 오늘까지 결국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박 의장은 사흘의 협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협상 결렬을 놓고 내탓 공방을 벌였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동길 기자. 네,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까지 법사위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 시간을 2시로 공지하고 또 여야의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사 일정으로 통보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여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고 박 의장이 의장석에 섰는데 박 의장의 선택은 한 번 더 여야의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박 의장이 준 시간은 사흘인데요. 여야 원내대표에게 결단의 리더십을 촉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5일입니다.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야의 원구성 협상안이 공개가 됐는데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 상임위를 갖고 가는 안이었죠. 그런데 여야가 협상 결렬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있다 이렇게 떠넘겼군요. 네, 여야의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최종안을 통합당에 제시했는데 예결위와 국토위, 정무위, 교육위, 또 문체위와 환노위, 농해수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조금 더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법사위를 비롯해 기재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여당이 가지고 가는 건데요. 이를 놓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해서 양보 또 그 이상의 양보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통합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발목 잡기 하는 통합당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법사위에 대한 논의 없이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 내 3선 의원들도 반발했는데요.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이 맡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 통합당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 독식으로 해오지 않은 것이 국회의 룰인데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것을 놓고도 박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이상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의장이 강제 배분하는 대로 하겠다고 밝혀서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이렇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흘간 그러니까 15일까지 다시 말미를 주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되는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박 의장은 정말 이번에는 원구성을 15일에는 마무리한다면서 여야에게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뤘습니다. 대신 오는 15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 당장 생계가 곤란한 분들의 국민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이 모두 가슴에 새기기를 촉구합니다. 국회법상 지난 8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박 의장으로서는 강행 처리도 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협치와 상생의 출발을 위해 또 한 번 원구성 시기를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는다면 의장은 물론 여당도 부담입니다. 53년 만에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 강행할 경우 여당 역시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의장은 의장으로서 모든 결정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순조로운 출발을 할지 아니면 초반부터 파행을 겪을지 15일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은 어떤 자리길래 양당 모두 놓칠 수 없는 것일까요? 막강한 상임위원장의 권한, 특히 법사위원장직은 어떤 자리인지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은 오늘도 한치 양보 없이 완강했습니다. 배수진을 친 쪽은 미래통합당 3선 의원들입니다. 통합당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여야가 법사위를 양보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반드시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자구, 체계 심사 등을 받아야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모든 법안을 다루게 되는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심지어 상정 거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소신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다음해 예산안까지 해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결위원장도 법사위원장 못지않은 핵심 요직입니다. 명목상 예산 증액권은 없지만 예산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당시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지역구 국도건설에 정부안보다 20억 원이 많이 편성된 것이 한 사례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이처럼 막강한 회의 진행 권한 외에도 정치 경력으로서 가치가 높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로 여겨집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임채원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원래 오늘 시한을 줬던 본회의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산회를 했는데 역시 핵심 논쟁 대상 법사위였는데요. 15일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법사위에 달린 것 같은데 그동안에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한도영 기자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론도 이제 민주당의 우호적입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에 어느 정도 기울어진 테이블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아쉽고 다급한 쪽인 이 통합당 측에서 주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 법사위와 이 예결위를 모두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통합당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응하지 않자 한 발 물러섭니다. 지난 4일, 그러니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5일 전날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예결위를 줄 테니까 법사위는 포기하라고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요구한 데에서 하나씩 주고 받자는 걸로 요구 사항을 낮춘 건데요. 예. 이 제안이 거절당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과 7일, 그러니까 주말에 박 의장이 중재로 열린 이 회동에서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옵니다. 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갖자는 안인데요. 지금의 이제 법사위 역할을 하게 될 이 법제위의 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일정 기간 한 번씩 번갈아 맡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민주당은 잠시 고민했던 걸로 전해졌지만 이 법제위가 새로운 상원 역할을 할 걸 우려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제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문제가 되면은 사실상 실무를 담당할 소위원장을 여야가 갈라서 맡으면 되지 않겠냐 했지만 여기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법사위를 향한 통합당의 요구 수준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법사위 예결이 다 달라. 그 다음에는 법사위만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 법사위를 쪼갠 다음 법제위는 돌아가면서 맞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다만 그러면서도 오늘 본회의를 불참하고 국회 파행까지 예고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 법사위 양보 불가라는 마지노선은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쪽에서 통합당에게 법사위 관련 제안을 한 적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정확한 날짜는 불분명합니다만은 예결위를 줄 테니까 법사위를 달라는 4.1 통합당의 제안을 거절한 직후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이 통합당이 만약에 이 법사위의 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데 동의를 한다면은 이 법사위를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제안은 그렇게 하면은 이 법사위를 넘겨봐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통합당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후로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를 줬으면 줬지 통합당의 법사위는 넘길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은 다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가졌는데요. 예결위나 국토위, 정무위를 포함해서 상임위를 넘길 수 있지만 법사위는 가지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네. 네, 정리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간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없앤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막판에 내밀었던 예결위 포함 7개 상임위 양보 카드가 무산된 만큼 오늘 이후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고요.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인데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자칫 당대표 당권을 두고 이낙연 대 반이낙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또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최근 당내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져서 이제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만은 당권 후보 중에 한 명이죠. 홍영표 의원 어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이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연합 전선은 옳지도 않고 그래도 성립할 수도 없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어떤 연대 이런 전선 이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이낙연 대 반이낙연식으로 갈라서선 안 된다는 데는 이 서른 최고위원도 함께했습니다. 서 의원은 당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합된 힘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어차피 이낙연으로 대세가 정해졌다는 개인적인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당내 중진 의원들의 잇따른 비이낙연 전선 반대 발언은 당 지지율도 높고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1위를 유지하는 좋은 상황에서 자칫 있을 수 있는 당내 갈등은 미연에 방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임채원 기자 미래통합당 당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이나 전일보육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의제를 던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김 위원장의 구상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경제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네, 경제혁신위원회가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경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와 교육 분야를 논의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보험제도를, 역동적인 경제는 경제혁신을 위한 현재와 미래를 연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혁신위는 우선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보호 방안을 찾으면서 경제 활력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혁신위가 3개 분과로 나눠지면서 경제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혁신위가 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임채원 기자, 지금 경제혁신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희숙 의원, 이번 21대 초선 의원이죠? 예, 초선 의원이고요. 네. 윤 위원장은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이제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혁신위를 구성하면서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의 전문가 식견 못지않은 현실 감각을 높게 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 식견도 있고 현실 감각도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런 만큼 이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혁신위는 초선 의원과 원외 전문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김 위원장이 경제에 초점을 맞춰 통합당의 쇄신을 추진하고 있어서 혁신위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당내 일부 중진들의 반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초재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내 선거제도 개선 특위 그리고 미래혁신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특위 구성도 논의 중이라고요. 네, 아직 위원회 명칭이나 출범 시기 같은 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미래혁신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는 성일종 의원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 의원은 특위는 융복함 시대에 맞춰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이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선거제도 개선 특위 구성도 현재 논의 중인데 이 통합당은 이제 21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사전 투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건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선거 당일 유권자 수에 육박할 만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통합당은 사전 투표를 폐지하거나 본투표에 근접한 시기에 실시하는 방안, 아니면 본투표 선거일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 아무래도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상당히 크죠. 네, 맞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국회에 고등교육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요. 임 기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 위원장은 대학 교육 과정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등을 대학이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학문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 과정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김 위원장은 국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고등교육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도영, 임채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을 비롯한 5개 관련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고 정부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규제를 강화하자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난달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구리가 11.4%, 수원 11.1%, 군포 10.5%로 각각 집값이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그만큼 규제가 없거나 덜한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 같은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등 주택 안정화 5개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보유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은 결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의 최대 종부세율을 당초 3.2%에서 4%까지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주택자 중심의 종부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종부세 납부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 인하 법안을 발의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와 같은 단순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비규제 차단 산만리 같은 것들은 워낙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보완 등 다양한 가용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간의 야권 연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야권이 경쟁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과 원구성 원칙을 비롯한 야권 연대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원내대표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와 용해인 원내대표에게 청년을 대표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장으로서 청년 정책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이 늘 마음가짐을 조심하며 의정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897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529명으로 당선이 됐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지역구 후보자 515명은 전액 보전을,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14명은 50%를 보전받았습니다. 한편 보전액이 가장 큰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약 364억 원이었고 미래통합당은 약 321억 원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개 정당이 전액 보전됐으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흡수 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각각 지급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여야가 원구성 협상 외에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 바로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전 갑작스레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인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손 소장님 사망과 관련해서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은 정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손 소장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곽 의원은 과거의 공안검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사니 타살의 상황이 있는 듯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은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발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른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어 고인을 모욕하지 말라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윤미향 의원도 어젯밤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인 사망 경위를 자세히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인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전 기론옥 할머니마저 평화의 우리 집을 떠나면서 현재 마포 쉼터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의혹과 논란들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냉철한 판단과 거침없는 행보로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옛 러시아의 절대 군주를 뜻하는 차르에 빗대서 다소 독단적이고 독재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여의도 차르로 불리던 김 비대위원장이 요즘 부쩍 달라졌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차례의 컴백,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을 때 각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의 귀환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지금 당 안팎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이 독선과 독단으로 알려졌던 과거와는 달리
비대위원과 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소통에 방점을 두기 시작했던 건데요. 취임 초반에도 당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2일 통합당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 걸지 마시고 협력해달라라는 말을 한 이후에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김 위원장의 임기 2주차를 지나가면서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비대위원들의 적극적인 발언을 독려하는 한편 각종 건의사항에도 노를 외치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늘리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말을 듣는 데 시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런 유연한 태도 변화가 자신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내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내부 다독이게 나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10년간 선거를 전후한 시기마다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큰 존재감을 과시해온 김종인 위원장. 하지만 역할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토사구팽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인데요. 좀 더 유연해진 여의도 차르. 이번엔 비대위가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톡입니다. 2022년 대선이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요즘 여권의 대선 주자들 움직임을 보면은 벌써 대권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주요 주자들이 앞다투어 부산 출신 인사들을 만나고 속속 영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의 시선이 부산으로 쏠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권 잠룡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위원장. 어제 서울 모처에서 부산 지역의 낙선 인사들과 위로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배재정 전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부산 지역의 인사들과 스킨십을 부쩍 강화하며 영남권 인사 챙기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는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영남권 인적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 총리는 최근 부산 출신인 김혜영 최고위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 지사는 이재강 전 부산시당 비전위원장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부산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 그만큼 부산이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수는 6석에서 3석으로 줄었지만 부산은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 대권의 요람입니다. 선거 측면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선 승리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치인의 인맥과 행보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대권 경쟁이 일찍 시작이 되면서 부산 민심부터 챙기기에 나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남쪽에서 시작된 바람몰이의 주인공은 앞으로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네, 오늘도 차분하면서 날카로운 토론해 줄 두 분입니다.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한 번 지금 날짜를 연기했단 오늘 기한이었는데요. 박병석 의장 다시 3일간의 말미를 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연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잘 풀어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정 보면 협상이 쉽지는 않겠어요. 쉽지 않겠다. 네, 근데 의장께서 3일의 말미를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이 1987년도에 이제 개정되면서 시행 중인데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직권으로 한 사례가 사실 한 번도 없죠. 예. 네, 근데 의장께서 지금 그걸 강행하시겠다고 지금 법에 맞추어서 개원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야당의 동의와 야당의 추인, 협의를 얻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예상대로 한다면 올해만 국가 부채가 110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가 GDP 대비 지금 부채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 출범했을 때 36%에서 지금 43%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고 어마어마하게 국가 부채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여당이 강행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추인 없이 이걸 계속해서 강공으로만 할 수 있다.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나 또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독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든지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이 원구성을 이뤄내지 않으면 사실은 여당이 가지는 부담도 적지가 않다고 봅니다. 네, 의석만으로 보자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가 있지만 향후 과제를 봤을 때 같이 가야 될 상황이다. 그런 얘기네요. 예, 당연히 같이 가야 됩니다. 의장이 사흘 말비를 줬지만 의장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게 양보하라고 민주당에 설득하는 게 맞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18대 국회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172석, 지금 민주당의 전신 통합민주당 81석. 네. 그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회가 늦어져 가지고 국회의장은 40일 넘어서 선출했고 결국은 8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고 민주당은 결국은 법사위원장 가져갔어요. 네, 네, 예.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으로 갔고 근데 그때는 자기들이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전통과 관행을 중시하고 특히 여당이 책무가 크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를 위해서 추경도 3차 추경 편성도 해야 되고 대통령 또 국회 연설도 해야 되고 한다면 국회를 원만하게 하려면 결국 미래통합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제 생각은 민주당은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흘 뒤에 결국은 단독 국회 열어서 강행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11개 상임위원장 먼저 뽑을 것 같아요, 민주당.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지금 상임위원 명단을 안 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 배정까지 한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못할 거라고 그건 봅니다.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회 21대 국회 첫 출마부터 파탄 나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김태년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는 과거의 관행이라고 모두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과거의 관행 여부를 떠나서 네. 사실은 이번 선거가 보여준 민의가 지금 민주당에 이렇게 176석이 됐죠. 결과적으로 지금 176석을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범진보 진영에 거의 19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었다면 사실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민주당 쪽에서 여당이 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과거에 본인이 의원 시절에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 자구체계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좀 약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낸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 본인 초선 때였던 거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법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사위를 가령 미래통합당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사위에 어떻게 보면 어떤 발목 잡기 이건 없애야 된다는 것이 좀 확약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보면 가령 공수처법이라든지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패스트트랙 통해서 다 지금 처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지금 이 정의당까지 합치면 180석 그냥 가볍게 넘어서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떠한 법안이든지 통과시키려고 맘만 먹으면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되고 의석으로 봐서는. 네, 법사위에서 잡아봐야 90일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니다. 그렇죠. 법사위원장 이게 넘겨준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겁낼 일도 아니고 또 근본적으로 합의를 할 때 법사위 자구 체계 심사권을 이렇게 개정하고 빼버리는 방식으로 한다면 민주당도 법사위원장 양보 못할 것도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서로 슬기롭게 특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이번 총선의 민의를 좀 존중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서는 이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통합당 3선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의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 하지 이렇게 않겠다, 뭐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막판 타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미래통합당은 내놓을 카드 다 내놨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만큼은 지키겠다. 왜 그러느냐?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을 하겠다. 입법부는 상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입법부가 견제 균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감시 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책무를 야당으로서 지키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이 그렇게 표출된 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2008년에도 그때 172대 81입니다. 지금은 176대 103이고 그런데도 그때 여당인 한나라당이 인내력을 발휘해서 양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지키질 못한다면 입법부가 통법부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협상안을 냈어요. 법제위원회를 예결위처럼 만들어서 위원 50명으로 해서 체계자구 심사는 거기서 하도록 하고 사법위원회를 따로 만들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지금의 법사위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처음에 그 국회의장 밑으로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는 어떤 독립기구 만들자고 민주당 내에서 그 주장이 나왔다가 그것도 다 민주당 내 합의가 안 돼가지고 현행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는데 왜 그러느냐? 공수처 신설을 앞두고 이제 관련 법안들을 후속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 한명숙 전 총리의 문제, 윤미향 사건, 이게 다 법사위에서 다뤄질 문제입니다. 다른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를 고집하는 겁니다. 예, 지금 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 안 주면 다른 것도 맞지 않겠다. 배수 여신을 천 전략 어떻게 될지 그 얘기입니다. 글쎄요. 근데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고 개원을 하고 현재 시급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하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뜻이고 통합당 입장에서도 사실 오늘 삼선 의원들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받겠다 이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의사표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 통합당 이런 자세.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일 하고 어떻게 보면 요구할 거 요구하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이런 자세로 좀 이 양당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갔어요. 60항쟁을 기념해서 33주년 기념식을 거기서 했죠. 민주주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유는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없다. 그 말씀 지금 민주당이 유념해 보면 정답 나와 있어요. 그동안의 전통으로나 관행으로나 남의 몫이 바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 가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고 국회를 원만하게 구성을 해서 순탄하게 출발해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이 양보하는 게 그게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항쟁 기념사까지 인용하시네요. 어쨌든 잘 타협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좀 보죠. 지금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지금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 지금 폐쇄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측을 향한 발언의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엄격하게 아주 강한 대응이 나서는 분위기인데 입법도 지금 추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NSC 소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률 적용 가능성까지 꺼내고 있는데 과연 그 해당되는 법률 조항인가 논란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고민과 고심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결국 보면 또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북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나 민주성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 체제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그 목표는 이게 변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북한 정권에서 현재 삐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고뇌 어린 어떤 이 결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보면 그 박상학 씨 이 자유 북한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게 판문점 근처에서 삐라 뿌리고 그쪽에서 고사총 쏘고 이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경찰 병력 동원해가지고 삐라 뿌리고 뭐 고사포도 발사가 되고 그랬었죠. 그쪽에서. 그래서 삐라 못 뿌리게 그쪽에 북한에 가깝게 못 가게 그냥 아예 뭐 전단지 뭐 이렇게 군 병력들 경찰 병력 동원해서 막고 이랬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고뇌 어린 부득이한 선택이다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박근혜 정권 때 또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사실 고사포는. 예. 그런데 협조 요청하고 그랬죠.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이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공유수면법, 무슨 항공안전법, 우리 김 의원님 아마 법조인이시라 잘 아시겠지만 유추해석 금지라는 그 원칙도 있잖아요. 공유수면법의 원래 법적 정신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북전단 뿌리고 뭐 페트병으로 쌀 띄워서 보내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항공안전법 뭐 드론 띄워서 전단 못 뿌리게 하겠다는 건데 정말 경강부회식으로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일까?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 진전이라든가 한반도 평화에 그러니까요. 도움되지 않는 자세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북한이 으름장 놓고 협박을 하고 공갈하는 건 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납작 엎드려서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고 국민의 자존심이 있고 무엇보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네. 탐탁지는 않았어도 놔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갖다 끌어다가 처벌을 하겠다. 수사 의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통일부가. 이건 네. 굉장히 지나치다. 이런 지적을 하고 굴종 싶습니다. 저자세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과연 뭐 굴종 저자제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공교로운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일개 단체가 이게 일개 민간 단체가 국가 대 국가 뭐 어쨌든 이렇게 남북 평화 협력이라고 하는 큰 대의를 위해서 내린 결단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이 위험성으로 지금 빠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저게 뭐 고사포 쏘고 이게 총격전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엊그제 북에서 이제 내놓은 성명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적대 관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 이게 긴장이 고조되고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면 뭐 전쟁의 위험성이라든지 국지적인 어떤 도발이나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단지 날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용인을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러니까 법원 판례도 보면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게 대부분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지금 판결을 내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취지를 좀 그 단체들에서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네. 또 이게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북 교류 협력을 추구해온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의 대의를 함께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때 야당 시절에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접경 지역의 그 주민들의 안전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그 전단을 날리는 분들한테 협조 요청하고 잘 안 되니까 이제 막고 그랬던 건데 지금 정부하고는 다르죠. 정부는 북한이 이거 법으로라도 뭘 막아라 하니까 바로 4시간 만에 소위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이 나온 거고 막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탈북 단체들한테 탈북자 단체들에게 소통을 해서 지금 사정이 이러하니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방식 말고 비공개 방식으로도 그 얼마든지 전단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이 전단을 못 보내게 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까지 하고 법인을 해산시키겠다. 이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고 지금 지난 정부하고 너무 태도가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냥 그쪽에서 바로 총을 쏴버렸잖아요, 보면. 고사포를 쏴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훨씬 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이게 이거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국익, 그다음에 남북 평화, 화해, 교류를 위한 어떤 이런 목적들 이 점을 좀 일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 쪽이군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 네, 그리고 탈북민단체 두 곳에 대해서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교류협력법. 혐의를 적용한 과연 것이 적용 좀 대상이냐, 그 무리한 얘기입니다. 적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밖에서 보기에도 법률가시니까. 옹삭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출의 이제 남북 교류 협력법에 보면 반출의 정의가 이제 물건을 이동하는 건데 이동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매매라든지 증여 뭐 어떻게 보면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요 지금 이 박상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냥 이렇게 나만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담아서 이제 달러라든지 어떻게 보면 USB를 보내는 것이어서 과연 이게 교류협력법상의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통일부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별도의 법을 입법 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었는데 청와대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거 이렇게 법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통일부가 이제 고발 조치를 취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확하게 하는 게 도움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좀 엉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정확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의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법 해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아마 있어 거의 보이죠. 모든 법조인들이 지금 청와대 통일부의 이 조치에 대해서 그런 법적 해석에 대해서 아마 동의 못할 겁니다. 그동안에 뭐 자기들이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김여정이 이야기한 다음에도 탈북 단체들이 전단 날리는 거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야기까지 정부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민주당에서 법을 만든다는 손 치더라도 지금 두 가지 법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처벌 관련해서 저는 아마 그 법안이 뭐 숫자가 많으니까 여당이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위헌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헌법재판소로 갈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한다면 저는 위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큰 차원에서 지금 뭔가 민주당이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해법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조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2년 전에 시도하려다가 말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한번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불발이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면 국회에서 비준되면 사실은 법률하고 국내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 가령 이 윗물 날리는 거에 대해서 단속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저는 과연 양쪽이 다 그때 이후로 4.27 판문점 선언 서로 잘 지키고 있느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 비준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연락선 끊었고 연락사무소 폐쇄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 부분에 대해서 무효화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북에서도 여지를 두고 어떻게 보면 이 남측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게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2년 전에 비준이 안 됐던 건 그 합의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국민의 이 여러 가지 세금 부담, 그게 규모를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비준이 안 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합의 정신을 북한이 지키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 그 대목을 질문한다면 아니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비준을 한다. 여당이 숫자 많으니까 비준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까. 그리고 비준한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동의하는 쪽이면 야당도 호응할까요? 야당은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때 그 정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비준의 이 추상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그 내용 합의의 추상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비준하기 어렵다는 그때 야당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여당이 비준한다 손 치더라도 북한이 그걸 과연 고맙게 받아들일까요? 북한은 북한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비준의 실효성 그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그 다음 주 월요일 6월 15일 그러면 이제 국회 원구성 관련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6.15 또 선언 이게 2000년이었으니까 지금 20주년이 되는 거죠. 더구나 또 거기다 올해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인데 문재인 대통령 더구나 상당히 횟수로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자세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실은 올해 연초에도 미국하고 상관없이 우리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서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사실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건 본인의 의지나 바람하고 상관없이 냉각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고 사실은 북에서는 지금 코로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거의 이렇게 마비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절차적으로 물밑에서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북한 당국자들을 좀 설득하고 타협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별다른 마찰 없이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어떤 이 절차적인 방식의 해결을 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고 네. 현재 무슨 메시지를 내거나 뭔가 이게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제안을 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고민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문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 수단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전략 수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지금 뭐 평화 말씀해봐야 공허하게 들려요. 북한은 코웃음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정한 평화인지 국민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하시고 우리 국민들 자존심 생각하시고 북한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실 거 하시는 게 낫다.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올해 들어서 저는 정부 당국자 청와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 비핵화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목표 아닙니까? 그 비핵화로 북한은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았는데 2년 6개월 동안 시간 줬는데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 이 지점에서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뭔가 외교 안보라인 특히 안보라인 관련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합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교체를 꼭 해야죠. 이미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외교안보팀 그대로 끌고 가실 것 같으니까 걱정이 더 커집니다. 뭔가 분위기 전환 필요하고 또 통합당 쪽에서는 유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구해온 내용이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현재 좀 막혀 있고 좀 충돌되는 지점은 있지만 장애는 있지만 그 방향 그대로 계속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북한이 가령 핵 개발을 포기했다고 하는 명시적인 이제 증자는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재래식 무기 사용에 대한 어떤 군사 합의라든지 군사 훈련 서로 간의 적대행위 이렇게 적게 하겠다고 한 이 합의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합의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이 합의만이라도 잘 지켜가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북한은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계속 시험 발사했어요. 그 합의를 지켰다고 저는 보기 어렵고 뭐 GP 총격도 그렇고 서해에서 그 포 쏜 것도 그렇고 뭐 많이 저기를 했죠. 그래서 초대형 방사파도 쐈고요. 그래서 북한은 그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북한이 9.19 합의 없애겠다. 사실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보 태세를 강화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두 분의 맞짱 토론 지금 이제 국회 원구성 관련 얘기 나눴고 대북 남북 관계 다뤘습니다. 원구성 문제는 다음 주 이 자리 시간에는 잘 해결돼서 논의하기를 바라고요. 대북 관계는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쉽지 않을 테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맞짱 토론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내일 밤이 돼서야 비가 내리겠지만 충청과 남부 지방은 최대 200mm가량의 폭우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뉴스를 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이나 사건들이 주로 보도가 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폭행치사 사건이나 아동학대 소식, 정말 인간에 내재된 잔인성의 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인간의 속성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 같은 좋은 측면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게 좋은 사회겠죠. 갈등의 현장인 우리 정치에서도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일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